안녕하세요. 저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규모도 좀 있고 발레 입시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예고나 예술학교, 발레단 입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먼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커리큘럼이 좋아서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자부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 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보고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딱히 아쉬운 것도 남 부러울 것도 없이 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결혼에 있어서는 참 운도 없고 복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거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안끼리 친하고 조건이 좋은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바람이 났었죠. 그 때문에 저는 1년도 안 되어 마음고생만 진탕하고 이혼을 했었습니다. 나름 집안끼리 조건 맞춰서 한 결혼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이 깨지고 나니까 행여나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싶게 된다면 조건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겠구나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일도 바쁘고 짧은 연애만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착하고 다정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성격적으로 저하고 잘 맞았는데 정확히는 저에게 몹시 잘 맞춰줬어요. 제가 발레를 업으로 삼다 보니 식단 관리도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옆에서 다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모로 저한테 참 잘했어요. 사랑 표현도 자주 하고요. 사람 자체가 사랑꾼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과거에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다는 것도 그 남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과거 일은 아무 상관없다고 오히려 결혼까지 해놓고 바로 바람을 피우다니 그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제 전남편 욕도 나서서 해주더라고요. 제 이혼 경력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상처받은 만큼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남자.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수입이 적고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동업자 한 명과 주류 수입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사귀면서 지켜보니 회사 운영 자체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심하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조차도 그 동업자 지분이 훨씬 높은 편이라서 남친은 엄밀히 말하면 동업자라기보다 직원에 가깝기도 했고요.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벌린다고 한 번씩 그냥 때려치울까라며 고민도 했었죠. 능력적인 부분에서만 보자면 그 남자는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고 학원 수입이 적지 않다 보니까 만약 남친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면 제 학원 일을 같이 하자고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학원 운영 관리 일과 학원 촬영 운전 등등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리는 내줄 수 있으니까요. 남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바라는 눈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친이 직업적으로 능력이 많이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좀 탐탁치 않아 한 부분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재혼이기도 했고 또 제가 강력하게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더 이상은 반대 안 하셨죠. 처음 결혼했었던 전 남편은 솔직히 제 마음보다는 조건에 맞춰서 했다면 이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재혼할 거면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게다가 남친도 저희 부모님한테 참 넉살 좋게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은 참 좋아 보인다고 하셨고요. 남친 쪽 부모님도 만나 뵀는데 별다른 반대 없이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기에 남편 집만 들어오고 바로 신혼살림을 차려 같이 살기로 했어요. 결혼했어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아니 그보다 더 알콩달콩한 기분으로 살았었죠. 신혼이란 이런 거구나. 참 행복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하고 3개월가량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학원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 직원이 원장님 찾는 전화가 있었다며 연락처를 하나 주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 성함은 안 알려줬다고 하면서요. 저는 누굴까 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기 학원인데 저한테 전화 주셨다고. 누구신가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조종환 씨 와이프 되시는 분 맞죠? 라고 하는 겁니다. 조종환은 제 남편 이름이고요. 갑자기 낯선 여자가 제 남편 이름을 말하니 저도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이미 전 남편이 신혼 초에 바람을 한번 피웠던 적이 있던지라 이상한 예감도 확 들고요. 저는 잔뜩 경계를 하며 대답했죠. 그런데요, 누구시냐니까요. 조종환 씨 관련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까요? 황당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관련해서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니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통화로는 안 되나요? 만나서 말씀드렸으면 해요. 보여드릴 것도 있고. 일단 누구신데요? 그것부터 얘기하시죠. 저 조종환 씨랑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꽝 하고 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난데없이 전화 와서는 남편이랑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뇨. 저는 너무 충격이라 할 말을 잠시 잃었죠. 그럼 학원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뒤로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남편에게서 과거에 여자랑 살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도 나이가 적지 않았고 저 만나기 전 당연히 연애도 했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같이 살기까지 한 여자가 있었다면 저한테 말했을 법도 한데 저는 전혀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한들 과거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혼란스러웠죠.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과거에 동거 사실이 있었다면 속상하긴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저는 결혼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선 여자가 들고 오는 진실이라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 크고 잔인하더군요. 통화했던 그 여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학원을 찾아왔고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예 처음 보는 낯선 여자. 이 여자가 남편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잠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가만히 있고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입을 열었죠. 저희 남편과 과거에 사귀던 사이였나요? 네. 근데 과거에 사귄 거면 사귄 거지 저한테 왜 연락을 하셨죠? 저는 속으로 잔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귄 일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려는 걸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다 큰 성인들이 사귀고 헤어진 게 뭐가 대수겠나요? 하지만 이어진 그 여자의 말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연락했습니다. 네?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것보다 이혼 당하는 게 더 복수가 될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결혼하기를.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복수요?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졌나 본데 그걸로 저희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신가요? 그냥 헤어진 건데 이러는 거면 제가 미친년이겠죠. 그 남자랑 저요. 과거에 결혼 전제로 4년 정도 동거를 했었습니다. 4년이요? 저는 생각보다 긴 시간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제라고 하니 꽤나 심각한 사이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 애도 있었어요. 네?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테이블 위 유리잔을 쏟을 뻔했습니다. 애라고요?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었거든요. 수술만 여러 번 하다가 결국... 그 여자는 몹시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4년이나 같이 산 것도 놀라운데 애까지 있었다뇨.
제가 당황해하니까 그 여자는 가방 안에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죠. 평범한 커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배경이 저희 집이에요. 같이 살았던. 아이 죽고 반년 정도 후에 집 나간다고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잃어서 가뜩이나 힘든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저를 욕하고 때리더라고요. 욕하고 때려요?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이별을 막무가내로 통보하고 상대 여자가 붙잡으니까 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니요. 제가 충격을 받아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폭행당한 뒤 멍들고 상처 생긴 사진들을 찍어놓은 것들이었죠. 폭행이라는 말에 충격받은 거 보니까 아직 그쪽 앞에선 본색을 안 드러냈나 보네요. 하긴 이렇게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이신데 아직은 본색 드러내긴 멀었겠죠.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초반 2년까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본색 드러내더라고요. 지금은 그쪽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마땅한 수입도 없는 거 아시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때 경제적인 부담도 제가 다 했거든요. 돈도 제가 버는데 살림도 제가 다 하고 출산 후 아픈 아이 케어도 저만 했어요. 그런데도 수틀리면 욕하고 때리려는 신용도 잘했었죠. 그 남자 아버지, 그러니까 그쪽 시아버지 되시는 분요. 그분도 어머님한테 욕하고 손찌검 잘하세요. 그건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멀리 살아서 자주 뵙지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질 못했거든요. 어머님이 말수가 많이 없으시고 기죽어 보이시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버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어쨌든 그 남자 저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매달리는 저 때리고 집 나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쪽 한창 만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쪽한테 갈아탄 거죠. 네? 그럼 그쪽이랑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쪽이랑 사귀게 되면서 저 버리고 아예 집 나갔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열받아서 그 남자한테 다 폭로한다 경고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대요. 사귀다 헤어진 거 가지고 질척이지 말라고. 자꾸 알량되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요. 저 배신감에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못 참고 한번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대요. 미친년아,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라 라고요. 저 악착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놈 결혼하길요. 결혼 준비 도중에 차이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버림받는 게 더 비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인간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좋은지 사방팔방 알리고 다녀서 저 그쪽이 이 학원 원장이라는 것도 쉽게 알아냈어요. 결혼도 했겠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화도 나고 참담하더라고요. 만약 이 모든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남편은 둘째치고 이 여자는 저한테 왜 이러나 싶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쪽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그 자식한테 복수하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길게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살면서 내 꼴 안 되리란 법 없잖아요. 그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하느냐면서 말이죠. 가만히 있는 나한테 폭탄 투척해놓고 그게 말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연락처 아시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혼할 때 증거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여자는 본인이 제 남편과 찍었던 사진은 필요하면 쓰시라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의 황당한 말을 다 믿는 게 맞을까 싶었죠.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직접 보여준 증거들을 보면 안 믿을 수도 없었죠. 4년 동거의 아이, 헤어질 땐 폭력까지.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자의 과거가 맞나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다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같이 있는 것을 피했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날도 감기 기운이 잘 안 떨어진다고 대충 둘러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만든 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약과 함께. 몸 안 좋을 땐 좀 챙겨 먹어야 빨리 낫는다면서 정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같이 링거를 한 대 맞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 여자가 준 사진을 꺼내왔죠. 사진을 내밀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여자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이걸 어떻게? 혹시 얘가 당신한테 연락했어? 아니면 찾아오기라도 했어? 맞아. 학원에 왔었어. 아씨. 남편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고 나 피했구나. 현지야, 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마.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솔직히 나 얘랑 사귀고 동거도 좀 했었던 거 맞아. 그때는 결혼 생각도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같이 살아보니 얘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집착도 병적이고 허언증이라고 하나? 말 꾸며내는 게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게 다야. 애도 낳았다며. 아니야. 그 애 내 애 아니야. 뭐라고? 나 미치겠네. 걔 내 애 아니야. 다른 남자야. 근데 내 애라면서 그러는 거야. 걔가 또 뭐라고 하디? 걔 제정신 아니야. 나도 학을 떼고 헤어졌다니까? 사람을 완전 피말리게 하고 괴롭히고 걔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 4년이나 동거했다면서 그걸 어떻게 나한테 속여? 4년까지도 아니야. 2년 살았나? 이것 봐. 걔 다 거짓말이라니까?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꾸며내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 여자는 당신이 때렸다고 하던데? 내가 때리긴 뭘 때려. 그 여자가 날 때렸으면 때렸지. 나를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우리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나를 믿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 말을 왜 믿어? 남편은 억울하다며 정말 팔짝 뛰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만 보자면 정말 남편은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막혀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보면서도 진짠가? 남편이 정말 억울한 건가 싶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색 난리치니까 진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 건 아닐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니까 억하심정으로 괴롭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았어요.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말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요. 남편은 계속 믿어달라, 진짜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일단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당분간은 친정이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갖겠다고요. 그렇게 부모님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한동안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알리기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기도 그렇고 어디에다 고민을 털어놔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 혼자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았죠. 남편은 계속 전화나 문자로 자기 믿어달라, 억울하다, 우리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여자 때문에 우리 행복을 엉망 만들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을 더 믿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있고 다음 주엔 집으로 들어갈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다른 내용은 없고 음성 메시지 하나만 딱 보냈더라고요. 이건 또 뭘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재생 버튼을 눌러봤는데 그건 그 여자와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친정으로 오고 나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남편이 맞는데 말투는 제가 아는 남편이랑 완전 딴판이었죠. 야, 이 미친년아.
너 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을 했어? 그때 덜 맞았냐? 아예 죽여버렸어야 했나? 네가 그때 덜 맞아서 헛소리를 하고 다녀. 남편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남편의 폭력적인 말투에 멈칫했죠. 네 와이프가 뭐라디? 이혼하자고 해? 쳐 돌았나? 너 진짜 죽인다. 죽여. 나 이거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하던지. 그 전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건데? 나도 겁날 거 없어. 4년 동안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딴 여자 생겼다고 도망가고 우리 아기는 그렇게 되고 나도 내 정신 아니야. 나 너한테 복수할 날만 기다렸거든. 드라마 찍냐? 쇼를 한다.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오니까 내가 너랑 못 사는 거야. 네가 뭔 수를 써봐라. 내가 너한테 돌아갈 것 같아? 미쳤니? 내가 너 돌아오라고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네 인생 살라고 이 도라이년아. 잘 사는 남의 인생 흔들지 말고 내 인생에 제발 신경 좀 꺼줘라. 한 번만 더 쓸데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면 너 진짜 죽일 거다. 그렇게 통화 내용은 끊겼습니다. 저랑 직접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 통화 내용을 듣는 동안 말도 못하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자기를 믿어달라,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던 그 남자. 뒤에서는 그 여자에게 전화해 이런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깜빡 속을 뻔한 거였죠. 저는 그날 학원에 말을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다시 차분하게 들었어요. 욕지거리에 협박에 무엇보다 죽은 아기도 자기에 맞으면서 저한테는 뻔뻔하게 아니라고 하고 이 인간은 정말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이 여자 말대로 나한테는 아직 본성을 안 드러낸 것뿐이구나. 나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거나 이혼 가치가 없어지면 똑같이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만큼 그 배신감도 몹시 컸죠. 더 늦기 전에 끝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저는 이혼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기껏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이런 결정 내려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몹시 속상해 하셨지만 너도 속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며 필요하면 도와줄 테니 잘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만나자 했습니다. 친정 근처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느니 생각 정리는 잘했냐느니 얼른 집에 돌아오라느니 참 가증스럽게 굴더라고요. 저는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남편도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생각 정리 한대 놓고 결국 그렇게 결정 내렸냐면서요. 그 여자 말 믿지 말라면서 자기 말을 믿어야지 그 미친 여자 말을 왜 믿냐고 따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녹음 내용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산 나눌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으니 짐 챙겨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도 붙잡고 저렇게도 붙잡았지만 제가 이혼에 관해서 완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면서 본색 나오더라고요. 기어코 그 미친년 말만 듣고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거야.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위자료 내놔. 뭐?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 해야 되는데? 네가 일방적으로 마음 바뀌어서 사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자료라도 내놓으라고. 돈도 많으면서 그것도 아깝냐?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어 놓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는 내가 없지. 지난 과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나는 겨우 돈 거지만 너는 이혼했잖아. 한 번 갔다 온 이혼녀 주제. 남의 과거는 문제 삼아. 남편은 바로 제 이혼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요. 그 순간 이 인간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혼한 거 속였어? 당신도 다 알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혼이 죄야? 그럼 동거는 죄냐? 단순한 동거 아니었잖아. 애까지 있었고 폭력에. 그거 내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은 눈을 희번뜩 치켜뜨며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은 지내오면서 처음 봤어요. 눈 옆에 핏대까지 서서 저를 때리기라도 하듯이 화를 내는데 와, 이혼해야 되는 거 맞구나. 확실감이 났습니다.
늘 서글서글 웃는 모습, 다정한 모습만 봤는데 이게 이 남자의 실체구나. 그 여자가 말했던 실체가 이거구나 싶었죠. 그 남자는 본격적으로 협박까지 했어요. 나는 이혼 못해.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고 네가 잘 살길 바래? 너 가만 안 둬. 저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둬.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위자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나야말로 너한테 위자료 걸 거야. 그냥 좋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그리고 당장 네 짐 싸서 나가.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저는 그렇게 일어나다가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 여자 보고 허언증이라고 했지? 진짜 허언증은 너겠지. 도대체 네 진짜 모습이 뭐니?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는데 그 자리에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방 안에 녹음기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저한테 음성 파일 보내온 날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혼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혹시 그놈이랑 따로 만나게 되면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혼하자고 하면 본성 나올 거다. 몸 조심하셔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 말대로 녹음하길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랑 친한 로펌에 제 이혼을 의뢰했고 그때 녹음한 것과 그 여자분이 주신 내용들을 증거 삼아 소송도 걸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제 케이스로는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렵다고 하셔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들어가려 합니다. 그놈도 아마 변호사 사서 똑같이 맞대응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일을 문제 삼는다고요. 호락호락하게 이혼해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준비 철저히 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인데다 3개월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거라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막장인 남자와 더 살아봤자 나중에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본성이 그따윈데 나중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인성 쓰레기인 남자를 구태여 고쳐 쓰고 싶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게 저한테 꼭 폭탄을 날리는 기분이었는데 저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니 오히려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잘 소송해서 끝을 잘 내고 싶고 두 번이나 남자에게 데이다 보니 이제는 결혼 생각도 남자 생각도 싹 사라지네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제 팔자에는 없는 노릇 같아서 그냥 앞으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한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림도 많겠지만 제 인생 제가 사는 거고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 참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누가 뭐라고 했든 제 스스로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빨리 떨치고 나온 거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반기지 않았던 시댁으로 시집을 가서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여자입니다. 1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은 참 심했던 것 같아요. 전 시댁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내쫓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저는 치를 떨며 그 집에서 나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를 쫓아냄과 동시에 본인들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쭉 자라왔고 1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살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할머니였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너무 막막했죠. 할머니랑 같이 살던 집은 월세였는데 어리고 마땅한 돈벌이가 없었던 제가 그 월세를 계속 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야금야금 까먹다가 나오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부품 관련 제조 회사였는데 규모가 크진 않아도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라고 했죠. 저는 말단 생산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정상 대학교는 못 갔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대학교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대 근무가 없이 주간만 일하는 생산직이라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일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다 보니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회사 복지도 좋고 근무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60대의 여자 대표님이셨는데 일할 때는 냉철하고 진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좋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죠.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시고 저는 공장에 있다 보니 자주는 못 뵀지만 저희 회사 자체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자주 드리고 대표님도 제 얼굴을 아셨습니다. 보통 첫 입사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데 저는 그 회사가 편하고 저하고도 잘 맞아서 계속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무직 인원을 뽑을 때 사무직 전환을 하고자 저 역시도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전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턴 공장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실로 올라가 구매 관련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대표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과는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외부 활동이 많으셔서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 직원들과 가벼운 대화도 많이 주고받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 때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과 별도로 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식비도 아낄 겸 도시락을 종종 싸워서 먹거든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다 먹어서 치우고 있는 중에 대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대표님 오셨어요? 막 식사를 끝내느라 대표님이 들어오신 게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땐 창문을 다 열어놓고 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무실에서 뭔가 먹는 것을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런 것보다 비어있는 제 도시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도시락 싸와요? 식비 나오잖아.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식비도 아낄 겸요. 실은 고시원 계속 살다가 몇 달 전에 원룸으로 옮겼는데 그 바람에 월세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야간대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돈 들 일이 많아서요.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영미 씨 쭉 지켜봤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영미 씨 보고 있으면 꼭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영미 씨 같은 때가 있었거든. 그 말에 저도 좀 놀랐죠. 여자 대표로서 번듯한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늘 여유롭고 온화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 보니 힘든 일 한번 안 겪고 탄탄대로로 사셨을 것 같은 이미지셨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할 때가 있었다고 하시니 놀랐죠. 그러면서 대표님은 본인의 과거 얘기를 짤막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학생 무렵부터 이모 집에 얹혀 사셨다고 했죠. 그러다가 남편분을 만나셨고 지금의 회사를 함께 설립하고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대표님의 남편분은 초기 공동 대표님이신데 제가 입사하기 15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대표님은 홀로 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계열은 주로 남자들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 여자였던 대표님은 참 많이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릴 일도 많으셨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독하게 회사를 운영하셨고
그 회사가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걷어 먹여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모 아들이었던 사촌 동생을 저희 회사의 이사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분은 저희 회사의 최 이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대표님과 최 이사님이 사촌 지간이라는 건 진작에 알았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죠. 사실 최 이사님은 회사 내에서 일을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최 이사님이 일을 정말 못하고 대표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익히 보게 되었죠. 최 이사님은 대표님과 사촌 지간인데도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욕심도 많으시고 부하 직원들한테도 좀 함부로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사촌 동생이다 보니까 아무도 함부로 못했죠. 하여튼 대표님은 제가 과거에 본인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쭉 지켜봤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아서 저를 참 좋게 보셨대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대표님과 저는 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는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최 이사님의 아들이 놀러 오셨어요. 보통 손님이 와도 대표님은 직원들 시키지 않고 직접 차를 타서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보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커피나 차를 먼저 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이사님 아들하고도 처음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비켜드렸는데 그날 최 이사님 아들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외모만 보고 이상형이라고 했다니. 처음엔 저도 그분이 별로였습니다. 별다른 관심도 없었고요. 게다가 다른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최 이사님의 아들은 말은 유학파라지만 유학이라기보다 거의 외국에서 놀다 온 거라고 하더군요. 공부도 그닥이고 별다른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인 최 이사님이랑 비슷한 논팽이과라고 했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더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아들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조카라고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신 거죠.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최 이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과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최 과장님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최 과장님은 저에게 몹시 적극적으로 대시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최 과장님이 저에게 추근덕대는 느낌이라 싫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한결같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좋아해 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최 과장님과 저는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갖은 선물 주고 매일 저 데려다 주고 틈만 나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살면서 남자가 저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려고 한 건 처음이다 보니 좋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최 과장님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자주 했었다 보니 저도 최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제하는 것을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이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은 회사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는 사귀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들키게 되었죠. 그참에 최 과장님은 결혼 허락도 받겠다고 했는데요. 제 생각 이상으로 최 이사님과 사모님의 반대는 몹시 심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회사에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자기 아들이랑 사귀는 제가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최 이사님 사모님은 대놓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회사 잘리고 싶지 않으면 정리해라. 라고 하시고요. 저도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최 과장님과 사귀어야 되나 비참했고 최 과장님에게 이별을 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한 건 최 과장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최 과장님은 저희의 교제 사실을 대표님에게 알렸습니다. 대표님도 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희가 교제한다는 거 몰랐기에 꽤나 놀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에게 따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어요. 최 이사님 사모님이 완강하게 저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대표님 역시도 저에게 그만 만나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최 과장하고 결혼 전제로 만난다던데 맞아? 네. 영미 씨는 최 과장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는 최 과장님을 좋아한다고 했고 대표님은 두 사람 뜻이 정 그렇다면 최 이사에게 내가 잘 얘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대표님은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에게 한영미 씨는 좋은 사람이고 며느리감으로도 훌륭하다고 최 과장한테도 좋은 아내감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최 이사님이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최 이사님 집안에서의 대표님 입김은 아주 셌거든요. 대표님이 하라는 대로 거의 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대표님이 나서서 저희 결혼을 밀어주시니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최 이사님과 최 이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부터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라고요. 요즘은 혼인신고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굳이 빨리 해서 뭐가 좋느냐고요. 그 사이에 혹시 아이라도 가지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한동안은 분가하지 말고 시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왔다 보니 가족으로서 정도 고플 것 같고 데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혼인신고도 늦게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당분간 합가해서 살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바보 같았던 건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이 없었지만 대표님 눈치 때문에 일단 결혼식은 시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진짜 며느리나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결혼식은 일단 시키되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 아들이랑 갈라서게 만들 작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시집살이와 저를 향한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부모님의 요청으로 저는 결혼과 동시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으니 당분간은 살림도 배우고 아이도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댁에서 지냈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 집에 사는 첫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저희 남편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 음식은 안 좋아하니 반찬을 매번 새로 만들라고 하셨고 화장실 청소도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조금도 쉬는 건 못 보겠다는 건지 각종 집안일을 하루가 빠짐없이 시키셨습니다. 상부장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놓으라고 하시고 갑자기 창고 청소를 시키질 않나, 이불 빨래 밟아서 다 해놓으라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약속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들어와서 산다고 했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약속도 잡지 못하고 외출도 잘 못하고 그 집에 매여서 집안일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갖은 집안일과 노동으로 몸이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툭하면 저더러 고아라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렇게라도 살림하는 걸 배워봐야 된다고 잘 그러셨습니다. 사실상 살림을 가르쳐 주신다기보다 그냥 공짜 노예 들인 듯 집안일 무리하게 시키고 괴롭힌 거지만요. 게다가 막말도 정말 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저에게 좀 차갑게 말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뭘 물어보면 미간 찌푸리고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귀찮아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약주를 잘 드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 폭발하듯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내 아들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인데 어쩌다가 고아에다가 야간대학 겨우 졸업한 공순이 출신인 너하고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네가 무슨 수로 대표님을 꼬셨는지 모르겠는데 넘볼 건 넘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하시고 고함도 잘 지르셨어요. 평소에는 싸늘함 그 자체이고 취기가 오르면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을 있는 대로 퍼부으시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무섭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술만 드셔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기댈 곳 하나 없고 막말로 서럽다고 이 집에서 뛰쳐나가도 돌아갈 친정 하나 없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완전 무시했고 남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아예 말도 안 거셨고 제가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시거나 자리를 피하셨죠. 한마디로 저를 왕따시키신 겁니다.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작정이나 한 듯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시부모님보다 남편의 행동과 달라진 마음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고 저밖에 없는 것처럼 굴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도 안 갈아주고 죽든 말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저랑 결혼 못하면 죽을 거라고 할 땐 언제고 집에 있는 저에게 더 이상은 흥미를 못 느끼는 듯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막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되려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라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자기 부모님 역성만 들고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좀 잘해라, 눈치껏 마음에 들게 좀 행동하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심했어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다른 친구들 와이프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누구 와이프는 교사고 누구 와이프는 약사고 누구 와이프는 친정 아버지가 건물주고 자기 친구들 와이프들은 다 잘났는데 저는 거기에 비교하면 너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리에서 대놓고 우리 와이프가 나 꼬셨잖아. 나 처음 회사에 인사하러 갔던 날 일부러 커피 들고 와서 나한테 눈웃음 치더라고. 상향은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거지. 라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와하하 웃는 겁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비참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따졌더니 뭘 그렇게 발끈하느냐며 농담 아니냐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와이프인 저를 우스운 꼴 만들어 놓고 농담이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보고 자격지심이 심하고 예민하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왕따시키는 아버님.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 없이 막말 퍼붓는 어머님. 대놓고 나 무시하고 잡힌 물고기 취급하는 남편까지.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무 좋다고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한 건가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헤어지라고 종용했던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까 아차 싶고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매일은 쳇바퀴처럼 굴러갔습니다. 누가 공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루 종일 시댁의 집안 살림을 해야 했고 저는 마치 그 집의 가전제품 중 하나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사람 취급 아무도 안 해주는 가전제품이요. 남편은 이를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밖으로만 돌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제 편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점차 우울이 쌓여갔고 너무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던 와중 한 번은 대표님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대표님은 콕 집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며 과일 상자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죠. 저를 위해서 누군가 그렇게 해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대표님 앞에서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했어요. 자애로운 시어머니인 척, 저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척 했죠. 철저히 대표님 앞에서만요. 대표님은 저에게 결혼 생활 어떻느냐고 괜찮으냐 물어보셨고 저는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대표님도 엄밀히 말하면 이 집 식구인데 제가 제 진짜 속마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맘때 저는 이혼이나 그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선택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못 살겠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건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단순한 결심조차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이혼하겠다, 이 집에서 나가겠다 소리를 안 하니까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를 더욱 괴롭히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맘때 어머님은 어떤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왔는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장혜연이었고 저랑은 비슷한 또래였는데 프리랜서 첼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친한 집안의 딸이라고 했고 알고 보니 원래 어머님이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집도 좀 사는 편이고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고 저희 남편과 자리도 만들어준 모양인데 정작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좀 떨어지는 편이었다 보니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듯했습니다. 친정도 잘 살고 어머님하고도 죽이 잘 맞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아들을 구슬려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정작 아들은 저랑 결혼하겠다고 우겨대고 대표님까지 저랑 결혼시키라고 하니 제가 더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 보란 듯이 그 여자를 집에 잘 데리고 오셨어요. 그 여자도 마치 본인이 며느리인 양 시댁에 편하게 잘 드나들었고 저를 무슨 그 집의 식모 마냥 취급하더라고요. 어머님 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잘 지냈고 어머님 역시 그 여자를 예뻐했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소리를 저 들으라고 자주 하셨어요. 그 여자도 그러게요. 그럼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소리를 잘했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별로 없으니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자꾸 그 여자와 저희 남편이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멀쩡히 아내인 제가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 여자랑 아들을 엮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여자를 초대해서는 가족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요. 정작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 내와라, 물 내와라, 후식 내와라 부리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러고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 여자도 마치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인 양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저희 남편하고 얘기도 하고요. 저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에게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럼 결혼 허락은 왜 하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형님이 너를 좋아하고 며느리로 추천을 워낙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머님에게 형님은 저희 대표님을 말하십니다. 한마디로 대표님이 저를 추천하니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우리 아들도 형님네 회사에서 일하고 이래저래 얽혀있는 게 많은 관계니까 형님네 말을 거스를 수는 없지. 너도 그거 모르지 않잖아. 그거 다 알고도 결혼한 거 아니야? 나나 명호 아버지가 너 마음에 안 들한다는 거 다 알고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모른 척이야? 제가 무슨 노력을 해도 저를 받아들이실 마음 없으신 거죠. 아니, 왜 없겠어? 네 의지에 달렸겠지. 다만 내가 보기엔 네가 우리 집에 어울리려고 뭘 노력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이상하게 우리 집하고 섞이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먼저 말 꺼냈으니 나야말로 물어보자. 너 같으면 너 같은 며느리 받아들이는 거 흔쾌히 허락하겠어? 저 같은 며느리가 뭔데요? 친정 없고 돈 없고 그렇다고 직업이 좋기래 능력이 좋기래 뭐 하나 가진 거 하나 없잖아. 뭐 빤질한 외모 하나? 그것도 뭐 별거 있니? 우리 명호한테는 공장에서 일하는 네가 신선하게 좀 느껴졌나 본데 봐라 명호도 진작에 마음 떴잖니. 너는 애초에 우리 집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 주제 파악했어? 사람이 장난감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싫으시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대표님 앞에서는 허락하시고 뒤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너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눈치가 없는 건지. 어머니, 혹시 저 쫓아내고 혜연 씨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으세요? 나는 원래 혜연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어. 혜연이네 아버지 교수고 우리 집하고도 수준 차이도 맞아. 혜연이 며느리로 들여서 딸처럼 지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굴러들어왔으니 네가 좋게 보이겠어? 네가 나라고 생각해봐라. 네가 좋게 보이겠냐고. 어머님의 진심을 직접 듣게 되었고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애초에 나를 환영하지도 반기지도 않는 집에 시집을 왔고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비참했고 외롭고 쓸쓸했어요.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고 서글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했죠. 어쨌든 둘의 결혼 생활이니 남편하고 얘기를 해봐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집에서 더 못 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을 나가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거잖아. 우리 가정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나가려고 하면 집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너 돈 있어? 엄마가 여기서 한 5년 살면 집 하나 구해준대. 5년? 지금도 죽을 지경인데 5년을 어떻게 살아? 뭘 죽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내가 어떻든 당신은 나갈 생각 없다 이거지? 당신이야말로 오버 좀 하지 마. 부모도 없이 자랐으니 이제라도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좀 살아. 생각의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그만 징징거리고.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아우,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네 우중충한 얼굴 보고 있자면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더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확고하게 알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얘기를 하고 집을 나가야 했죠. 혼인신고도 안 했기에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만 이 집에서 나가주면 되는 거였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러던 저는 마치 기회처럼 우연히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도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고요. 그러던 저는 목이 너무 말라 2층인 방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술자리를 가지느라 집에 안 오는 줄 알았던 남편은 주방에 어머님과 앉아 있더군요. 조용조용히 무슨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저는 계단에서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더러 묻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싫어할 거면서 결혼 왜 시켰느냐고. 아니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있어? 그래서 엄마 뭘 했는데? 아 뭐라고 하겠어. 솔직하게 말했지. 너 마음에 안 들었고 너도 알지 않느냐. 형님 말만 아니었으면 내가 미쳤다고 저걸 며느리로 맞이해? 네가 쟤 아니면 죽겠다 그래도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할 참이었어. 으이그 하여간 네가 문제야.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끝내지 무슨 저런 거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아, 나도 그때는 눈이 뒤집혔었어. 엄마도 알잖아. 나 뭐에 하나 꽂히면 끝장 보는 거. 잘한다 아주 그냥.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 말 무시하고 결혼하니 이제 후회가 돼? 내가 그냥 적당히 놀다가 결혼은 혜연이랑 하라고 했잖아. 혜연이네 부모가 갖고 있는 땅이 얼만데. 아, 혜연이는 너무 못생겼잖아. 다 뜯어 고쳐도 그 모양이 정이 안 가. 얼굴 뜯어먹고 살래? 그 정도면 귀티나고 예쁘지 무슨 얼굴 타령이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니 좋냐? 처가덕 하나도 못 보고 집불도 없는 저런 애랑 결혼하니까 좋으냐고. 아, 나도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건데 살아보니 엄마 말대로 별로긴 해. 너무 집불도 없는데 내가 뭐에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 나중에 사업 물려받을 거잖아. 사업할수록 처가가 든든해야 되는데 어디서 저런 고아를 데리고 와. 아이고 이 맹추야. 아, 그래서 이제라도 혜연이랑 잘해보려고 하잖아. 뒤늦게 정신 차렸네. 그래서 혜연이랑 여지껏 있다가 온 거야? 같이 호텔 있다가 왔어. 잘했다. 그래도 혜연이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다.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계단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두 모자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저는 비참함에 이가 갈리더라고요. 어머님의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진심이 가장 비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까지 그 여자랑 호텔에서 있다 왔다니. 시어머니가 불륜을 조장하고 아들도 그에 따르는 참 웃지 못할 기막힌 광경이었죠. 그 계단에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내가 나가준다. 저 인간들하고 인연을 끝내겠다 생각했어요. 물론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겠지만 어쨌든 저도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통 터졌어요. 제가 장난감도 아니고 적당히 결혼시켰다가 마음에 안 드니 내쫓으려고 하고 제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고 사랑 가지고 장난쳐도 되나요? 자기들 입맛대로 취하고 버려도 되나요? 저 역시도 곱게 나갈 생각은 없었고 또 그날 엿들은 두 모자의 대화는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은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소송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몰래 주머니에 있던 폰으로 녹음도 했어요. 저는 계단에서 녹음을 한 거긴 하지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워낙 조용하기도 해서 소리는 작아도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은 잘 됐더군요.
본인들 입으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고 불륜을 조장하고 심지어 그 여자와 이 시간까지 호텔에 있었다고 남편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남편 폰을 뒤졌고 그 여자와의 카톡 대화도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피고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불륜을 조장한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제가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시댁에 합가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혼수가 들어가지 않았고 제 돈도 고스란히 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침대 정도만 새로 샀거든요. 그게 다행이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애초에 새 가구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저를 빨리 쫓아내려고 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집도 구하고 상간소송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언제 얘기를 하고 나갈까 생각하던 와중 어머님이 저 혼자 김장 다 하라고 배추를 엄청 사오신 거예요. 쌓여있는 배추를 보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한숨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못해? 네. 그리고 저는 앞치마도 벗었죠. 원하시는 대로 저 이 집 나갈게요. 명우 씨랑 끝내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 말에 어머님은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또 화색이 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저를 쫓아냈구나 싶기도 한 표정이었죠. 그러면서도 말은 얘 좀 봐라. 집 나간다면서 뭐가 이렇게 당당해. 저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시다면서요. 그 혜연이라는 여자 며느리로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최명우랑 그 여자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최명우, 장혜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위자료 소송은 걸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이라니! 얘가 아주 웃기네. 뭔 위자료? 아들 불륜 조장해놓고 그 정도 대가도 안 치르려고 하셨어요? 나 참... 아니 근데 너네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위자료 소송이야?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 그렇게 후려치고 부려먹고 마지막까지 맨몸으로 쫓아내려 하세요. 참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뭐야?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드린다는데 반응이 왜 이러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대꾸도 못하고 목만 가다듬으시더라고요. 증거 다 있으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두세요. 저는 그렇게 방으로 올라갔고 제 짐을 쌌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짐을 싸들고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방에서 제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집 나간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뒷모습이지만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드디어 저를 쫓아냈다 이거겠죠. 본인들이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입으로 못 살겠다고 한 거니까 나중에 대표님에게 말하기에도 덜 민망할 거라는 계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원하는 대로 나간다. 근데 나만 나가는 거 아니다. 내가 뭘 들고 나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계단에서 숨어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던 날 그 두 사람의 대화에는 더 놀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대표님을 배신하고 저희 회사의 핵심 정보를 동정업계에 넘기려는 수작이었죠. 최 이사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벌이신 일이고 남편도 같이 돕는 듯 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동정업계에 넘기고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뒤에 회사 자체도 싸게 팔아먹으려는 계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로 유추해보니 정보를 팔아넘기려는 동정업계 사람들과 아버님은 꽤나 깊은 관계 같았고요. 제가 녹음한 내용에는 그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온 뒤 녹음 내용을 들고 바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회사로 오니 저희 남편도 아버님도 몹시 놀라시더군요. 여기 왜 왔냐 그러고요.
저는 무시하고 곧장 대표님실로 갔습니다. 대표님께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회사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 그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어요. 대표님 역시 경악하셨죠. 사촌 동생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지냈던 최 이사와 그의 아들이 사실은 대표님 등에 칼 꽂고 배신 때리려고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더불어 최 이사 부부가 가진 시집살이로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 최 과장이 외도 중이라는 것도 덩달아 다 듣게 되셨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니 대표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았죠. 대표님은 정보 유출과 횡령건에 대해서 할 바로 조치를 할 거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더불어 지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단했을 것 같다면서 사촌 동생이나 조카가 그런 인간들일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저에게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나요? 그 인간들 대표님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착한 척 연기했던 게 그 사람들이고 저도 최 과장과 결혼하고 싶어하니 대표님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셨던 것뿐인데요. 저는 대표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최 이사님 모르게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대표님도 너무 괘씸하다면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표님에게 그 모든 사실과 증거를 넘기게 되었고 밖에 나와서 살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모두에게 부부로 인정받는 부부의 관계가 맞고 또 외도 사실과 외도 조장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소송 결과 제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대표님은 따로 최 이사의 뒷조사를 했고 제가 갖고 온 증거처럼 정말 가진 정보를 빼내서 동정업계에 팔아치우려 한 정황을 잡아냈습니다. 대표님은 최 이사와 제 전남편인 최 과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출과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건, 불법 자금 횡령건에 대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들어갔다더라고요. 당연히 최 이사와 전남편은 그 회사에 더 다닐 수도 없으니 바로 해고당했고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금액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과거 남편분과 힘을 합쳐 창업을 하시고 평생을 걸쳐 땀과 눈물로 일궈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쏠랑 다른 곳에 팔아먹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괘씸하셨겠나요. 일도 못하는 거 사촌 동생이라는 이유로 참아주고 그의 아들까지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도 정도가 있죠. 대표님은 평소엔 온화해 보이시지만 일할 때만큼은 칼 같고 냉철한 부분이 있으신데 절대 선처는 없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제 전시댁은 저한테도 위자료 소송 당하고 회사 잘리고 형사처벌, 민사소송까지 줄줄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 비용 물려면 집도 다 팔아야겠던데 그 꼬라지가 아주 처참하게 되었더라고요. 대표님 덕으로 여지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배신한 대가로 철저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오고 혼자 살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대표님이 연락이 와서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갔는데 전 시댁 근황을 알려주면서 제가 아니었더라면 최 이사가 그렇게 뒤통수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간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괜찮다면 회사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이사도 최 과장도 어차피 회사는 다 잘렸다고 하면서요.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고 대표님 회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제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전 시댁 식구들. 원하는 대로 나와주었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더러운 속셈과 비밀도 함께 들고 나온 덕분에 대표님의 회사도 무사할 수 있었고 저도 마냥 억울하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힘든 과거랑은 덮어두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제가 겪은 마음의 상처들이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산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들도 다 안 보고 삽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잠깐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고 갔을지언정 제 면회는 안 하고 가실 정도로요. 그만큼 시댁 식구들, 특히 어머님과 제 사이의 골은 정말 깊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인데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풀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냐는 말도 듣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자식인데 그런 취급까지 받아놓고 자존심도 없이 다시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저와 어머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을 끊고 사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간호사로 일을 줄곧 했습니다.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남친이었던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어머님은 저를 몹시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랑만 살았는데 어머님은 아빠 혼자 저를 키운 것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형제도 없이 너무 외롭게 큰 것도 싫고 저희 집에서는 사위가 아들 노릇까지 해야 될 것 같다고요. 게다가 제 직업도 마음에 안 드신대요. 자기는 피 보는 직업이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다 핑계였습니다.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막내 아들 장가 보내기가 싫으신 거였어요. 위로 누나가 둘이고 막내 아들인 남편. 어머님은 남편이 너무 귀해서 평생 끼고 살고 싶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생각지도 못하게 반대를 당하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다 보니 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으며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걸 감당하면서까지 너랑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정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난리였죠. 어머님한테도 반협박식으로 저랑의 결혼 허락 안 하면 집도 나갈 거고 인연도 끊고 살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어머님도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저도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이 결혼을 해도 되는가 싶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를 사랑하나 싶었고 저도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기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늘 저를 아껴주고 챙겨줬고 알콩달콩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역시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돌려서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어거지로 허락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아들 눈치 보시느라 대놓고 핀잔을 주거나 구박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치사하시다 싶을 정도로 유달리 먹는 걸로 차별하시더라고요. 초반에는 막 심하진 않았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요. 음식 준비나 거드는 건 제가 했어도 메인 음식이나 고기 반찬은 다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곤 했습니다. 심지어 누나들한테도 잘 안 주시고요. 애초에 어머님은 신우들도 좀 차별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해도 남편은 어머님에게 엄마, 왜 자꾸 음식을 옮겨?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제 앞에다 음식을 놔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제사 준비 때문에 오라고 하셔서 남편이랑 저녁에 갔는데요. 제가 일하고 바로 와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먼저 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밥을 먹고 온 거고 저는 안 먹었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좀 전에 밥 먹으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집에 밥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평소에 밥을 한 솥 해놓고 냉동밥으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두셨는데요. 냉동실 한 칸에 밥이 늘 가득가득한 걸 봤는데 갑자기 무슨 밥이 없다고 하시나 싶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남편이 그냥 자기도 밥 먹어야겠다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밥을 꺼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쭤봤죠. 어머님, 아까 밥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새 밥이 없다고. 냉동해 놓은 밥은 있지. 그렇게 딱 얘기하시더니 저보고 밥 좀 차려서 먹고 제사 음식 준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와,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먹는 것조차 아까우신가 싶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전에 저랑 남편이 롤케이크를 사왔었는데요. 어머님이 웬일로 저한테 우유를 컵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를 챙겨준 건 처음이라서 고작 우유 한 컵인데도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우유를 마시려고 했던 찰나였어요. 어머님이 동균아, 잠깐만, 너도 갖다 줄게. 그러면서 우유를 새로 따라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됐다며 제 우유를 마시려는데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니까? 그러면서 남편 우유를 뺏고 다른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쎄하더라고요. 나중에 베란다에 보니까 어머님이 다 먹은 우유팩을 뜯어 말려놓으셨는데 유통기한 2주가 지나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알겠더군요. 나한테는 유통기한 2주 지난 거 준 거고 아들한테는 갓 뜯은 새우유 주려고 하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웬일로 나한테 먼저 음식을 주시나 했다 하면서요. 우유 2주 지났어도 냄새도 안 났고 먹어도 상관은 없다곤 하지만 어머님 심보가 참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 마시라고 준 우유 본인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 악착같이 못 먹게 했다는 것도 너무하고요. 사소하지만 정말 치사하고 기분 나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더 서운하고 기분 상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고 남편도 엄청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없을 때 따로 어머님한테 음식 가지고 승아한테 왜 자꾸 그러시냐고 따진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왜 생사람 잡느냐고 펄쩍 뛰시고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 남편은 일부러 시댁에 가게 되면 제 음식을 따로 챙겨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였어요. 솔직히 제가 대식가도 아니고 식탐이 있는 편도 아니에요. 그저 허기가 지면 밥 먹고 배부르면 숟가락 놓고 평범하게 식사하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자꾸만 그러시니까 이상하게 시댁만 가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한편으론 오늘은 어떻게 나한테는 음식을 안 주시려고 할까 지켜보게 되고요. 한편으론 그런 제 모습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다 한들 이제는 이미 결혼했고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왜 나를 아직까지 인정 못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음식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건지 참 저희 어머님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저 병원에서 일할 때 어르신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어요. 친절하고 싹싹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분들 대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귀여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참 한결같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한 번 정말 좋아해 주시고 환하게 웃으셨던 적이 있네요.
바로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에게 명품 가방 선물해 드렸을 때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님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저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갖고 싶다는 얘기를 아버님께 몇 번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대요. 아버님은 그게 얼만 줄 아느냐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하셨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언젠가 한번 엄마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는데 저는 그 선물 제가 하겠다고 했죠. 어머님께 여쭤보니 어머님은 됐다고 하시면서도 싫지 않은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너도 얼마나 번다고 그 비싼 걸. 그 정도 해드릴 여력은 돼요. 혹시 따로 원하시는 모델 같은 거 있으세요? 모델은 무슨 그런 것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내가 뭘 아니? 근데 나는 너무 큰 가방은 싫더라. 내가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너무 큰 가방 매면 가방밖에 안 보이고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그런 게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 색상은 검은색 이런 거 괜찮으세요? 아우 됐다니까. 근데 검은색보다는 빨간색 이런 게 좀 화사하긴 하지. 저는 어머님의 취향대로 빨간색에 손에 들 수 있는 핸드백 사이즈 정도의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작다고 해도 명품 브랜드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라서 당연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예단이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은 엄청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그땐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이 기회로 어머님과 사이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로 어머님 마음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후로도 똑같이 저를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가방은 마음에 드시는지 애지중지 잘 들고 다니셨고요.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을 때는 그 가방을 선물 드렸을 때 그때 하루,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서운함도 너무 쌓이더라고요. 비록 결혼 반대는 하셨어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고 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노력이지 어머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고부턴 저도 더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설날 전날이었고 저도 그렇고 형님들까지 오셔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종류도 많아서 정신없이 부치고 있었죠. 어머님은 떡국을 끓여서 점심을 먹자고 하셨고 잠시 후에 다 됐다며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어머님이 저더러 저는 마저 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팬도 다 달궈진 상태고 계란물이니 밀가루니 어수선한데 자리 비우기 그렇다면서요. 다 하고 와서 손 씻고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배가 너무 고프긴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만 빼고 떡국으로 다 식사를 하셨어요. 남편은 와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금방 하고 먹을 거니 가서 먹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전을 다 굽고 대강 정리를 한 다음 손을 씻고 왔습니다. 이미 다른 식구들은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떡국을 퍼야겠다 싶어서 냄비를 열어보는데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냄비는 떡국 국물이 거의 바닥만 남아있었고 거기에 떡 2-3개 몇 개랑 누러터진 만두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저는 마침 주방으로 들어오신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제 떡국은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냄비를 탁 들고 가시더니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떡이랑 만두 넣고 끓여 먹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산더미 같은 전 다 부치고 이제야 떡국 한 숟갈 뜨나 했는데 제 건 애초에 있지도 않았더군요. 게다가 없으면 그만이지 거기다가 물을 받아서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하시는 건 뭔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고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스레인지 불을 꺼버렸습니다. 됐어요, 어머님. 저 안 먹을래요. 왜? 이걸 언제 다시 끓여 먹어요? 제 거 따로 놔주신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식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었어. 다시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난리야? 됐습니다. 제가 그러자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남편이 묻자 어머님은 허둥지둥 변명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떡국을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밖에 안 남은 거야. 새아기 배고플까봐 좀 더 끓여주려고 물 받았는데 안 먹겠다잖아. 어머님이 아들에게 하는 변명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못 먹게 하는 것도 참 각양각색으로 하신다 싶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며 그냥 거실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따라 나와서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어머님께 가서 따지더라고요.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아까 승아 거 있냐니까 많이 남겨놨다며. 아, 너네 아버지가 한 그릇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새로 끓여준다 했잖아. 애초에 좀 많이 만들지 그러셨어요. 엄마 원래 손 커서 많이 만들잖아요. 아니, 전 다 부치고 밥 시간 지나서 배고플 텐데 이제 와서 언제 끓여 먹어? 나 참, 아니 없는 걸 어쩌란 말이야. 끓여준데도 난리냐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없어서 새로 끓여준다는데 그걸 너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 모자지간에 싸움 붙이니까 좋니? 결국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형님들까지 저한테 한 소리 하고요. 동서, 떡국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붙었어? 저기 전도 있고 탕국도 있는데 그런 거랑 대충 먹으면 되지. 아니 형님, 제가 떡국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 거 먹으려고 하니까 아예 없고 제 거 없냐니까 어머님 거기다가 물을 대뜸 받으세요. 새로 끓여 먹으라고. 그러니까 새로 끓여 먹으면 되잖아. 없는데 어쩌란 말이야.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형님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클 때 똑같이 음식으로 차별받고 커왔다고 했으면서요. 참 서럽기도 하고 더럽고 치사하기도 해서 나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참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미안해 진짜. 엄마 왜 그러시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진짜 통도 크고 잘 베풀고 그러시거든. 원래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며느리 싫어서 일부러 저러시는 건데. 미안해 내가. 됐어. 남편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저 싫다고 음식 가지고 차별하시는데 저라고 뭐 속도 없이 계속 가겠나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시댁 가기 싫다고 했고 남편도 꼭 필요할 때 빼고는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형님분들이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도 부르시면 종종 갔거든요. 저는 진짜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안 간다 하고 발길을 끊었고 어머님도 저 안 오는 걸로 남편에게 몇 번 뭐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승아가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어머님이랑 좀 다투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감자탕을 엄청 큰 솥에 할 거니까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장하기 전에 신김치 털어내려고 하신다면서요. 저는 김장 때는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하루는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눈치는 좀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오랜만에 갔는데 승아 참 오랜만에 보네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감자탕 다 됐고 이제 상 차릴 건데 아버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 좀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집 바로 앞에서 소 축사를 하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너는 뭐 들어야 될 게 있으니 저보고 후딱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아버님을 찾으러 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다 돌아봐도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잠깐 가셨나 생각하며 기다릴까 아니면 집으로 갈까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자 싶어서 축사 안의 작은 사무실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기다리는데도 꽤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아버님이 친구분이랑 오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와 있냐? 아, 어머님이 식사하시러 오라고 하셔서요. 전화 안 받으신다고. 뭔 소리야. 나 나갈 거야. 밥은 친구 와서 나가서 먹는다 했는데. 네? 아, 네, 그럼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옷을 챙겨 입으시고 옆에 계신 친구분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야 생각하며 집으로 다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혹시 저번처럼 내 감자탕은 없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떡국처럼요. 저번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그러실까 생각하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집 밖에서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어머님, 아버님 밖에서 드신다고 하셨다는데요? 아, 그랬나? 깜빡했네. 그렇게 말하고 식탁을 봤습니다. 이미 저 빼고 다른 식구들은 다 먹었는지 뼈다귀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커다란 들통 솥에다가 감자탕을 한 솥 끓이신 거라 설마 내게 없진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솥 안에 감자탕은 가득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밥 먹으라고 앉으라고 하셔서 앉았는데요. 제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시더니 이쪽에 있는 건 동균이가 먹은 뼈다귀. 이거 발라 먹으면 되겠네. 저는 그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봤죠. 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 얘기하시더군요. 동균이가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안에 살하고 다 남았어. 이거 네가 다 파먹으라고. 아깝잖아. 이것만 해도 꽤 된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듣는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저더러 남편 먹고 남은 감자탕 뼈다귀들 그 안에 살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나 발라 먹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정말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어요. 도대체 어머님은 나를 뭘로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머님이 차별하고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구셔도 참고 삭히고 말았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물까지 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남편 먹고 남은 쓰레기처럼 모아놓은 이 뼈다귀를 저보고 발라먹으라고요? 제가 개예요? 아니면 어머님은 저를 개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님도 막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침 담배 피러 나갔던 남편도 들어왔고요. 얘, 너 말 다 했니? 개처럼 생각하냐니?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먹다 남긴 뼈를 저더러 마저 먹으라고 하시는데요? 제 말에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게 뭐 어때서? 아깝잖아. 뼈다귀에 이렇게 살이 많이 남아있는데. 못 먹을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먹었던 건데 너 많이도 안 먹잖아. 그러면서 뼈다귀 하나를 들더니 저한테 막 들이미시는 거예요. 봐라. 제대로 안 발라 먹어서 이 안에 살하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잖아.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먹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것도 다 음식 아니야? 아까운 줄도 몰라? 저는 그 말에 정말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 그렇게 귀하고 아까우신 거면 다 드셔야죠. 저는 그대로 뼈다귀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소뚜껑을 열고 안에다 뼈다귀를 쳐넣었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왜요? 이것도 아까운 음식이라면서요. 저는 안 먹을 거니까 직접 다 발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뭐 이런 막대 먹은 게 다 있어? 어머님은 거의 저를 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놀라서 말리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저도 거기서 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거길 왜 가느냐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방에 들어온 저는 주변을 둘러보니 그 가방이 보였어요. 제가 어머님께 결혼 전 사드린 그 명품 가방요.
저는 그 가방을 뒤집어 안에 물건 그대로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방만 들고 다시 나왔어요. 그걸 왜 들고 나와? 저는 아랑곳 않고 소뚜껑을 열고는 그 가방을 감자탕이 있는 그 안으로 쳐넣었죠. 뼈다귀 쳐넣듯이요. 어머닌 그대로 소리 지르고 옆에서 말리던 형님들이 더 놀라더군요. 너 미쳤어? 어머님이 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밀치고 안에서 가방을 꺼내시는 거예요. 이미 가방에는 감자탕 국물이 잔뜩 묻어서 뚝뚝 떨어지고요. 남편도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저를 보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애초에 나 며느리 취급도 안 했지만 저도 더 이상 당신 며느리 할 생각 없어요. 저 우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엄마 안 계셔도 저희 아빠 저 애지중지 키웠고 이런 개 같은 대접 받으라고 저 결혼시킨 거 아니거든요. 해도 정도껏 해야죠. 먹는 걸로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울분을 토했어요. 어머님은 입만 떡 벌리고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고 있고요. 그런다고 남의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게 왜 남의 가방이에요? 내가 당신 며느리일 때 사준 가방이잖아요.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 가방 아니에요. 내가 내 가방 마음대로 한다는데 뭔 상관인데요. 아, 감자탕이 아까우세요? 뼈다귀도 못 버릴 만큼 아까운 감자탕이죠? 그럼 그건 내가 돌려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제 가방에서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요. 이제 계산 끝났고요. 당신이랑 나랑 앞으로 고부 사이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그쪽도 며느리 없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면서 씩씩대며 한참을 걸었는데 시댁이 축사가 있는 시골이다 보니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꽤 나와야 되더라고요. 손과 옷에는 감자탕 국물이 튀어있고 눈물은 펑펑 흘리고 참 기막힌 꼴이었죠. 그렇게 길 쪽으로 한참 걸어 나온 저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아빠도 놀라서 오셨습니다. 저는 아빠 차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빠한테 홍군형 났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느냐고요. 자네가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돈은 내 딸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하시면서요. 저희 아빠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 얘기 들었을 때 시댁 찾아간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죄송하다고 빌고 저한테도 빌고 저는 정말 이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음식으로 차별하는 방법도 정말 기상천외하다 싶고요. 하지만 남편이 이 일로 어머님에게도 한바탕 난리를 쳤고요. 저한테는 다시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대신해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요.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기에 사과를 받아도 속상한 건 여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큰형님도 전화가 와서 아무리 그래도 내 행동은 너무 과했다느니 참 대단하다면서 비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제 행동이 과했다고요? 진영이 있죠? 형님 큰딸이요. 형님 진영이 결혼해서 저랑 똑같은 일 한번 겪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절대 진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버린 뼈다귀까지 야무지게 다 먹고 오라고 꼭 해주세요. 잘 먹었다고 인사까지 드리라고 하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보고 왜 갑자기 남의 딸을 들먹이냐며 네가 뭔데 그러냐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인연 끊었으면 형님들하고도 끝인 거라며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얼굴도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일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 후로 일이 있으면 남편만 찾아가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초반에는 제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남편에게 제 욕을 좀 한 모양인데 도리어 남편이 난리치면서 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형님들도 더 이상은 얘기 안 한다고 하시고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나 가볼까 싶을 정도로 저도 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남편 통해서 어머님이 은근히 얘기하신 적도 있다곤 합니다.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때 내가 너무 했나 보다 하셨다네요. 풀 수도 있겠지만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시부모님 다시 뵙고 시댁 찾아가고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와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게도 죄송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대접 받으라고 저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아무 일 없던 양 그냥 덮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보통 돌려보내죠. 저도 어머님이 저를 푸대접 하셨지만 그 푸대접 더 이상은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귀한 만큼 아들이 사랑하는 저도 좋게 봐주셨으면 다 함께 행복하지 않았을까 씁쓸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생활에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